지금 나라 경제가요, 탄핵이 이제 한 5개월 끌었습니다. 탄핵이 끝나니까 또 대선입니다. 대선이 또 두어 달 끌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년 이상을 끌어버리면서요, 가덕이나 나라 경제가 개판 5분 전이었는데 또 대선까지 가면 그동안에 공무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누가 무너져가는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좀비 기업들 정리하고 하겠습니까? 또 대선 때가 되면 이 매우 부정적인 게요, 전부 뭐 긍정적인 공약들을 제기하고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돈 쓰겠다라는 공약들만 냅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부역자 청산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되지도 전에 공무원들이 뭘 소신껏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갈 겁니다. 자, 사실상 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지난 한 8, 9월부터라 보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대선 때는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정책을 놓고 쌈박질이 벌어질 거니까 응급 처방도 못하고 전부 발발 떨면서 나중에 쫓기나는 게 아닌가 하고 공무원들이 쓰러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은 금리 인상, 중국은 사드 보복,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통상적인 이 압력이 환율 조작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수주 잔량이 17년 만에 일본에도 추월당했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2배에 달했는데, 자, 정부가 구조조정이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조선이 일본한테 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작년 10월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빅3, 대우, 현대, 삼성 이 세계 조선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은 단지 그냥 살려놓는다는 것 뿐이지 과감하게 산업 재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썩어 문드러진 대우조선은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맹목적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 매각을 하든가요. 그런데 이 대우조선에 빚이 워낙 많고 지금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400억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갚을 방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대우조선을 문제가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서 위험해질 거라는 4월 위기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4,400억을 틀어 막아 넣어서 막아본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또 돌아올 겁니다. 끊임없이요. 솔직히 정확하게 숨겨진 부패, 이 부채와 도둑질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데가 대우조선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이 뇌물이니 어쩌니 부터 해서 시끄럽지만은 진짜 거대한 독은 열지도 않고 덮어놨습니다. 왜? 모두가 그 독에 손을 넣어가지고 장맛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독을 열면 그게 판도라 상자가 돼가지고 정치판을 터져버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50조 이상이 날아가 버린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 70조 정도가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조가 사라진 저축은행 사태에서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제대로 깜빵을 간 사람이 없고 쫄병들 중에 거기에 조금 손가락 찍어 먹은 사람들만 걸려서 몇 명 다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도둑질 해먹은 것은 절대 안 터진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공직사회의 직무유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조선업 구조조정이다. 관련 부처들이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재인이라면 내년 2월에 넘겨받을 거를 그거를 갖다가
불과 9개월 일찍 넘겨받겠다고 이거를 갖다가 당겨서 탄핵시켜서 조기에 대선 치러서 대통령 되면 축하 선물은 터질 폭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폭탄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반을 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 보는데요. 아마 어떻게 뒷감당할지 혹시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감당 안 될 거라 봅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자, 한국하고 미국이 여태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없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한국에 있겠습니까? 리스크가 만만하면서요. 아니지요.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유출 막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요. 금리를 올리면 한 개 가구가 지금 200만 가구라는데 이 1344조의 가계부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가구 문제가 상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터져버리고 결국은 소비나 내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달 미국 정부가 어제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뭡니까? 너네가 1달러에 1,000원쯤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억지로 1,150원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처럼. 그렇다면 너네 달러하고의 가치를 1달러에 1,000원으로 해라. 이렇게 절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업체들은 과거에는 1달러를 수출하면 1,150원을 벌었으면 이제는 1달러 수출하고 1,000원을 버는 한마디로 적자 수출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 중국이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드 때문에요. 자, 이런데 공직사회에는 9월달 최순실 터진 뒤에 이 대통령이 혹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또 조기 대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어찌 될까 추이만 보면서 전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은 냄새 맡고 눈치 보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정권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고위공직자는 문재인 캠프에 줄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경제부처의 과장은 자기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거다. 창조경제는 또 사라져버리고 자기 정부는 또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180도 바꿔버릴 거다. 그리 될 건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해야지 뭔 일을 하겠냐. 뭐 지금 응급조치 수습도 했다가는 나중에 걸려들 수 있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유일로 정부가 리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해운 철강의 구조조정 박 대통령 뭐 그렇게 골든타임 했었는데 골든타임은 벌써 지나갔고 이제는 클로즈드 타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구조조정은 진보 보수 이념의 차이 없이 다 해야 된다 하지만은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미국에 어떻게 변할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황교안 과도정부는 황대행이 출마하니 안하니를 가지고 안정성도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황대행도요 정말 웃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출마하려면 일찌감치 던지고 나가고요. 누가 보더라도 출마 안 할 사람을 대행으로 해야 됩니다. 유일호한테 니 해라 하고 빨리 그만두든가. 지금까지도 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 외환위기 IMF 발생한 뒤에 김대중 당선된 측이 YS 정부 측과 공동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듯이 지난번에 탄핵 사태에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는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 등 금융권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없는 한 개 가구가요 5가구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19.9%라는 거죠. 모두
200만 가구에 육박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만 가구면요, 한 가구당 4명이라고 하면 800만 명이 사는 집에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 가구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은행에 빚을 진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적자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내가 가진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가지고 내가 이 4인 가족이 사는데 한 달에 한 150이다 160만 원이다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내가 300만 원을 드는데 140만 원을 원리금을 갚는데 내고 나면 이 가게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은행에서 한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60만 원은 내가 먹고 살고 기초적인 걸 가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40만 원밖에 못 갚는, 즉 60만 원이 매달 적자가 나는 이런 가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1086만 4천 가구를 전국의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가 200만 가구라는 겁니다. 19.9%인데요. 전체 가구에. 통계청이 얼마 전에 발표한 한 개 가구 12.5%보다 7.4%가 높다는 겁니다. 이런 한 개 가구가 보유한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요, 얼마인가 하면 169조 원으로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648조의 26.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더 인상이 되어버리면 도저히 이 원리금을 못 갚겠다고 손을 틀 수 있는 유형 가구가 200만 가구고, 그래서 이들 한 개 가구 한 20%가 전체 은행권의 169조의 대출을 받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144조입니다. 시중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게 557억인데 이 중에 25.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 4명 중에 1명이 못 갚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외국은행 가계 대출도 39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 가구 대출이 10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25.6이에요. 그 외국 은행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들도 4개 중에 하나가 빌려준 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방은행도 이 15조가 한 개 가구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30%입니다. 이거는 3개 중에 한 개 꼴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 지금 대출 내용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경제가 점점 내수나 또 투자, 고용 등이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가구로 이렇게 편입되는 가구가 늘어날 거고,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가 일단 채무 상환에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제2금융권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가계부채는 작년 말에 1344조고요.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 한 해에 141조가 늘어났습니다. 즉 10%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700조에서 1000조로 가는 데는 5.5년이 걸렸는데요. 1000조에서 1300조가 되는 데는 3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엊그제는 중국 사람들이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을 타고 3,400명이 제주도로 왔는데 한 명도 내리지 않고 다시 그냥 중국 텐진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크루즈라는 거는 기항지가 있어서 가면 그 기항지에 내려서 쇼핑하고 관광하고
다시 또 저녁에는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러려면 제주도에 뭐 하려고 들렀냐는 겁니다. 자, 이 중산층이 무너져가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이제 서민들 중산층이 전부 다 위험 요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저는 주요 대선 후보가 각 정당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자. 누가 되더라도 지금 경제를 2달 동안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협의하고, 또 경제정책이 누가 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공무원의 지속성을 보장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2달 뒤에 넘겨받아서 우리가 또 손가락 대자, 이렇게 할 건데요. 나라 꼬라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누구 뽑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큰 코 다칠 겁니다.